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또 내렸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번까지 5회 연속 하향 조정인데요. 더 큰 문제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리고 우리만 내렸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0.2%포인트 올랐습니다. 미국도 종전 1.6%에서 1.8로 올렸고 유로존 역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로존 내 주요 국가를 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독일만 0.3%로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일본도 올랐습니다. 1.3에서 1.4로 상향 조정됐고 영국은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0.4%로 크게 올랐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자꾸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걸까요? IMF는 1순위 원인으로 수출 부진을 꼽았습니다. 반도체 경기의 더딘 회복과 대중국 수출 부진의 영향이 컸는데요. 장기 저성장의 덫에 갇히기 전에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야겠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름보다 뜨거운 불경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KG 모빌리티만의 쿨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에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와 12개월 무이자까지. 7월 상담받고 커피 쿠폰 받고 경품 받고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명륜진사 갈비가 확 바뀌었어요. 삼겹, 닭갈비, 프렌치레까지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갈비, 떡볶이, 튀김, 갈비버거까지 우리 동네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확 바뀐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짚어보는 천하람의 천하무적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잠시 후 경북 교사노조 이미희 위원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람의 천하무적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됐는데, 네. 자, 이거를 이제 천하람 변호사가 잘 좀 분석해 주실 것 같은데 법률적인 의미하고요, 정치적인 의미 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법률적으로는 이제 탄핵을 할 만한 법률 위반이 없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게 뭐 재판관들 성향에 따라 가지고 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인용이 되기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이제 좀 정치적인 판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도 하고 이랬는데, 예. 결과론적으로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라는 게 재판관 만장일치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혹시 예상대로입니까? 아니면 좀 뜻밖이었습니까? 저는 사실 예상대로였는데요. 예상대로 9대0. 예.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의 재판관이다라고 해서 임명된 분들도 다 탄핵을 인용할 수는 없다, 법률적으로. 예.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된 거는 법률적으로는 사실 거의 정당하다 내지는 예상대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봤었습니다마는 이게 뭐 사소한 법률 위반을 가지고 보통 장관이나 대통령을 파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장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것이
그 해임 건의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해임 건의는 정치적인 것이고 대신에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는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예. 탄핵 심판은 말 그대로 법률적으로 파면을 할 만한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좀 드라이하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법률적으로 따지도록 돼 있는 절차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나 좀 부적절한 부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이상민 장관이 어떤 뭐 일부러 어떤 뭐 뭘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어떤 불법적인 파면을 해야 될 만한 법률적인 사유는 없었다. 예, 예. 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기본적 일관된 입장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뭐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거 뭐 아무리 이렇게 기각이 됐지만 자진 네.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이게 이제 양쪽 다 예. 본인들 지지층만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아하. 사실은 이게 이제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후폭풍이 없는 거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나 뭐 이런 때 물론 뭐 장관과 대통령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만은 예. 그런 거를 고려해 보면 함부로 탄핵 심판을 제기했다가 재판관들이 갈린 것도 아니고 만장일치로 기각당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그 제기를 한 정당에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게다가 장관의 직무가 160일 이상이나 정지되어 있었던 것이고 예. 작게는 그 정지된 기간 동안에 대한 월급을 다 줘야 되는 것이고 이상민 장관에게 예. 또 크게 보면 그 기간 동안에 행안부의 업무 수행이라든지 수해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지장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질타가 원래는 민주당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큰 후폭풍이나 어떤 감점을 당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상민 장관이나 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중도층 민심이 별로 이렇게 뭐 아주 호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후폭풍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반대로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가지고 왜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라는 국민들의 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보면은 탄핵 심판에서는 승소는 했지만은 예. 애당초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참 아쉽다 이렇게 좀 낮은 자세로 가면 좋을 텐데 뭐 별로 그런 거는 아닌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사실은 이게 원래는 민주당에게도 타격이 더 커야 될 만한 일인데 예. 지금 보면 그냥 각자 지지층은 공고하고 워낙 지금 뭐 양평이니 해가지고 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탄핵 심판의 결과 자체가 중도층 표심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교권과 학생 인권 조례와의 관련한 그런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이 학생 인권 조례 지금 17개 시도 그 교육청 중에 6곳인가요? 6곳만 지금 학생 인권 조례를 채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이게 좀 서로 영향이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이제 법률적인 것과 정치적인 걸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법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서로.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학생 인권 조례 내용이라는 것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뭐 교사한테 함부로 해야 된다, 뭐 교사한테 막말해야 된다 이런 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뭐 학생들 뭐 체벌해서는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학생들의 인격권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구체화시켜 놓는 뭐 이제 뭐 두발 단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바로 교권 침해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나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건 것 같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움직임을 대표로 하는 학생 인권을 좀 강조하는 여러 정치적인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 흐름 속에서 교권 내지는 교사들의 어떤
어떤 통제권이나 관리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약간 뒷전으로 밀렸던 건 아니냐라는 정도의 얘기라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 수준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학생 인권 조례가 직접적으로 내지는 법률적으로 그 규정 자체가 교권과 충돌한다? 그거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재판 과정에서 그 부인과의 어떤 설전도 있었고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우리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 정도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내용. 예. 이게 이제 각자 이제 또 요즘은 사실관계라는 것도 정파적인 그 시선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약간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화영 지사가 본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진술들을 좀 내놓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부인이 조금 만류하는 내지는 왜 이러냐라고 좀 말리는 그런 모양새들이 일단 재판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재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없는 얘기를 새롭게 꾸며내서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숨겨왔던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냥 제 경험적인 느낌은 듭니다만은, 이거는 저의 느낌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있다, 이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완전히 없는 걸 새로 소설로 쓰겠느냐라는 저의 그거는 생각인 건데, 제 생각이고,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재밌는 포인트는, 보통은 부인이 생각이 좀 다르고 뭐하고 해도 재판정에서 그거를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보통. 그럼요,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원래대로 하더라도 중요한 재판일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참관을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가족 간의 이견이 본격적으로 재판정에서 표출되고 이런 일이 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세간의 관심도 좀 많이 받고,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국민의힘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가족들이 뭔가 어떤, 다른 이득, 이재명 대표를 지켰을 때 얻는 이득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실과 다른 진술 내지는, 이런 거를 좀 이제 이화영 부지사에게 주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고. 자,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백재권 교수라고 해야 될까요? 풍수지리 관상 전문가가 등장을 해서. 자, 이 문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천공이 아니면 괜찮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단히. 저는 이거는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한 것 자체가 지금 이 백재권 씨라는 사람이 드러나고 나니까 너무 근거가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했다는 거 그 김종대 전 의원, 김어준 씨 말하는 건가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천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고소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마스크 쓰고 그 정도 수염이 있다라고 하면 천공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천공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풍수 이렇게 하시는 수염 긴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때 오픈을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무속이랑 풍수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그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게 이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나. 근데 납득하시기 좀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얘기가 나온 게 벌써 1년 됐잖아요. 그럼 당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거 CCTV 찾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바로 이제 찾아서 이거 천공 아니고 백재권 교수였다. 이렇게 했으면 간단했을 텐데 왜 1년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이거를 공개했을까? 그래서도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결국은 오픈할 거면 빨리빨리 했었어야 된다. 같은 취지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에 있는 사람들도 다 풍수지리 보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한다. 맞는 말씀인데. 근데 그게 이제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대통령 집무실 내지는 관저를 옮기는 데 있어서 어떤 누구 풍수지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게 다닌다. 이거 사실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힘들죠.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참고는 했는데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다면 송구하다. 그래야지 니네들도 다 보지 않냐. 그렇게 가는 거는 저는 좀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봐가지고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죠. 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2심에서 징역 1년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349억 잔고 증명 위조 혐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습니다. 봐주기식 검찰 수사라는 비판. 그러니까 소송 사기죄는 처벌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걸 다 따지기는 좀 힘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무대응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요. 참 사과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예. 저는 사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우리 대통령의 헌정사라는 것이 참 슬픈 일들도 많았고 대통령 친인척들이 처벌받는 일도 많았고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저는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면서 조용히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사지가 들려서 나왔다고 하죠. 예, 그런 식으로 죽어버리겠다라는 등의 그런 이제 험한 얘기를 하면서 나온다. 저는 이거 참 국민들 보기 앞에 참 남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사과해야 되는지는 저도 참 애매한데 왜냐하면 이게 국정과 연결된 일은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낮은 자세로 어떤 국민들께 좀 송구함을 표시하는 그런 메시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공익광고 협의회.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돼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도 쏟아졌는데요. 사실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죠. 교육 현장의 현실 어떨까요? 경북교사노조 이미희 위원장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미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안타까운 소식에 교육계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계신데요. 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이제 추모 집회가 열렸는데 수많은 교사들이 함께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고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자, 이번 일에 대한 주변 선생님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예.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하고 참담해하는 심정들입니다. 네. 전국에 여기 시도교육청에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는데 저희 경북교사노조도 경북교육청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5일 동안 분향소를 마련했었거든요. 예. 네, 많은 그 경북의 선생님들과 시민들이 방문하셔서 헌화와 추모를 해주셨고 또 경북 각지에서 근조화환을 많이 보내주셔서 예. 야외 주차장 한쪽 면을 거의 가득 채울 정도로 화환이 왔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많은 교사가 이 사건에 공감하고 슬퍼하는 것은 고인이 겪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교권 침해가 교사라면 누구나 지금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매년 겪어야 할 이런 고통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예. 또 이 특히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선생님이었다는 것에 그러니까요. 이 선배 선생님들의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미 위원장님이 이제 사진도 몇 장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사진이 그러니까 경북교육청 그 주차장이죠. 화환이 네. 굉장히 많네요. 쭉 늘어선 그런 모습도 보내주셨고 지금 그 선배 교사들의 미안함, 안타까움을 적은 그 메모장도 이 현장에 많이 있나 보네요. 예. 보니까 여기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혼자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무너진 교권이 바로 잡힐 수 있게 외면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메모도 있고 우리 모두가 서희초 선생님입니다. 더 일찍 연대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배 교사들이 또 이렇게 추모의 글도 남겨주고 계신데 자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을 두고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학부모 민원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까다로운 학부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실제 그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민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예. 교사가 내 아이에게만 맞춰주길 요구하거나 또는 교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지도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이 가정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보살핌을 예. 학교와 교사에게 좀 지나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 특히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들을 보통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 개개 학생들의 보호자님들도 서로 다른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교사에게 서로 다른 입장으로 지도 요청을 하다 보니까 교사가 어느 한쪽을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운운하면서 비난하는 경우도 많아서 많은 선생님들이 무기력해지시거나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해와 또 배려, 공감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 너무나 안타깝고요. 자, 상담원 같은 고객 응대 노동자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고객에게 폭언을 들었을 때 전화를 끊는 등 이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죠. 폭언 등이 통제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안내 문구도 있고 그런 통화 연결음도 사용하고요. 시청에 전화를 해도 그런 통화 연결음이 나오던데 학교에서는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다면서요. 예, 그래도 최근에는 교권 보호용 전용 회선 전화번호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긴 합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 자녀의 문제가 보호자님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교사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학생 간 다툼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교사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화를 내고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막 쏟아붓거나 폭언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안내 문구나 전용 전화번호가 이러한 상황까지는 막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은 각종 민원을 담임 교사가 혼자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이렇게 교사가 학급 민원을 혼자 처리하지 않도록 민원 창구를 교장이나 교감 같은 이런 관리자로 일원화하거나 문제 제기 통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민원 접수를 받는 공식적인 통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유독 학교는 이런 것이 없어서
이 학생과 관련돼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담임교사가 바로 민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폭언과 비난을 담은 그런 민원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악성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민원 창구를 마련하고 예. 1차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중에서 보호자와 담임교사가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뭐 서면으로나 또는 관리자 동석 하에 대면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면 예. 지금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 통화하지 않도록 따로 좀 민원 창구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지금 고인이 학교 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고요. 또 이런 업무가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그 학교 폭력 업무가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죠. 예. 일단 고인은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했던 것은 아니고 담임을 맡은 학급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 사안을 처리하던 중에 예. 관련 보호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예. 실제 학교 폭력 업무가 수사권이 전혀 없는 교사들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힘든 업무라서 깊이 업무는 봤거든요. 그렇죠. 학생 간에 발생한 학교 폭력이 단순하게 가해자, 피해자를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친구 간에 오랫동안 쌓인 감정과 또 여러 가지 사사로운 사건들이 뒤엉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보호자님들도 내 자녀가 억울하다고 느끼고 학교 폭력 업무 담당 교사에게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시고 예. 또 해당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교사가 작은 실수라도 했을 경우엔 많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교권 침해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다 보니까 이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는 업무 처리에 신경을 쓰느라 본인이 가르쳐야 할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또 한쪽에서는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사의 인권이 침해받는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정부 여당의 입장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대척 관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한쪽 누른다고 해서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뭐 학생 인권, 교사 인권이 대척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존중되어야 할 권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시대가 변했고 또 지금 교사들이 옛날처럼 체벌의 부활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네.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보장된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고 한 번 높아진 인권에 대한 의식이 다시 퇴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또 경북은 학생 인권 조례가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교권 침해에서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 인권이 서로 대척 관계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고인의 죽음에 억울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좀 밝혀져야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텐데, 자,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좀 더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지난 스승의 날에도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예. 예. 교권 침해가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이미 수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고 또 전국 대부분의 교사가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예. 예. 학생으로부터의 교사 폭행이라든지 또 보호자의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 학대 등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실 잠깐의 이슈로만 다뤄졌을 뿐이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개선된 것은 거의 없거든요. 예. 사실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지도는 반드시 필요해요. 예.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학생 지도를 하면 할수록 교사가 아동 학대 신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또 일단 고소를 당하게 되면 이게 무혐의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동안의 시간이 걸려요. 대법까지 가면 2년 걸리죠. 예. 네, 이렇다 보니까 교사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지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학생 지도가 되지 않으면 교실 붕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정상적인 지도를 받고 싶어하는 또 다수의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게 되고 멀리 봤을 때 공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 먼저 아동학대 처벌법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을 예.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정당한 생활 지도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 또 학교 민원 시스템을 좀 새롭게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 또 학교 폭력 업무에서 교사를 제외하고 실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개입을 해야 한다는 거, 또 현재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서 문제 학생과 교권 침해 보호자에게서 교사를 좀 분리시키고 강제성이 있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경북교사노조는 다시는 이 서희초 선생님처럼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교육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예,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거 크게 5가지네요. 하나하나 다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법, 학폭법 이걸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되고 생활 지도권을 보장해야 되고 학교 민원 시스템 구축해야 된다. 학폭 업무에서 이제 경찰도 어느 정도는 좀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문제 학생, 학부모 즉시 분리 조치해야 된다. 이 정도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이 최근에 이어진 초등학교 교권 추락 문제, 교권 침해 문제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초등학교가 이 정도인데 중고등학교는 얼마나 더 심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좀 읽어보면 중고등학교는 이건 교권 침해를 넘어서 좀 범죄에 가까운 그런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많이 걱정이 되고요. 학생 인권과 또 교권이 함께 바로 설 수 있게 또 정확한 해법 또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북교사노조 이미희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요즘 민주당이 수해복구 활동 많이 나서고 있는데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어제로. 어제네요. 어제죠, 어제. 예. 네. 민주당 경기도당과 경북도당이 함께 예천 지역 피해복구 활동도 하셨는데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도 함께 하셨나요? 아유, 예, 했는데. 예. 그 하우스 대추 사과 대추? 대추 농사 짓고 토마토 농사 짓는 하우스가 완전히 작살이 나서 그거를 철거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 회룡포 그쪽에서 하신 거 맞죠? 제가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오늘 왜 몸이 이렇게 아프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제 제가 중노동을 했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근데 상황이 지금 너무 심각해서 저희 사람 손으로 하기에는 이게 참 일의 진도가 안 나가는 그 정도로 지금 현장이 좀 참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장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중장비가 들어가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장비가 들어오려고 해도 실제로 하우스가 이렇게 무너진 데는 기본적인 작업들을 해놔야 중장비가 들어오지 안 그러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네. 이런 곳이 너무 많잖아요. 이 중장비가 들어가서 이제 좀 복구할 곳이 이거 좀 최소한 몇 달 네. 정도는 갈 것 같은데요. 복구하는데.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가 또 네, 대구시당하고 강원도당에서 와서 내일 또 같은 장소에 들어가서 정리를 할 텐데요.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이고 참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좀 우리 수혜를 입으신 분들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네. 임미위원장님도 저기 한우 농사 지으시잖아요. 한우. 네네. 좀 괜찮으세요? 의성은 이번에? 저희는 좀 괜찮습니다. 저희 그래도 의성군에서는 재난을 대비하는 이 공무원들의 사전 조치들이 좀 발빠르게 이루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의성에서요? 예. 비안면하고 의성읍의 일부 지역에서 하천이 넘어서 고립될 위험에 있었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이렇게 격리 조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옮겨 있었어요. 집을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게 해제가 되면서 집으로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워낙 재난을 크게 당하노니까 의성에서는 선제적인 조치들이 좀 이루어져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왜 뉴스 화면 보면 왜 소나 돼지 뭐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는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가끔씩. 그러니까 그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 아프죠. 보면서 우리 임미위원장님 생각났는데 다행입니다. 네. 일단은. 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잔고 위조 증명서로 그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네. 지금 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내용.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메시지도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유리한 사건에 대해서만 메시지를 낸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번 주로 저희가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게 키워드가 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번 주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최은순 그 대통령 장모, 그다음에 이상민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씨. 맞아요. 제가 이 네 분이 일주일 동안 뉴스를 계속 장식을 했던 것 같은데 특히 그 최은순 장모 사건의 경우는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법정 구속이 될 정도로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실에서는 저는 그간의 행보로 비추어보면 굉장히 꼼꼼한 그 만기칠남식의 통치 스타일을 보였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들께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는 얘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도 법정에서 억울하다, 약 먹고 죽고 싶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느 역대 정권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친인척의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친인척 비리가 꽤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주로 아들 관련이 많았죠. 그러면 그때마다 이게 우리가 접했던 모습은 대통령의 통치에 우리가 부담을 줬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한테 미안해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끄럽다,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번에는 제가 보면서 이분들은 우리가 역대 경험해보지 못한 친인척 스타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죠. 저는 이게 결국 대통령한테 부담으로 다가서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도 지금쯤이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뒤늦게라도 국민들께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는 정도의 사과를 표명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오송 지하차도 그 사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절 언급 자체도 대통령실에서 없는 것 같고 현장도 안 가시고 열세분이나 희생을 당하셨는데. 요즘 들리는 얘기는 이래요. 어떤 재난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장에는 가신다는 거죠. 대통령이. 그런데 뜻하지 않은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현장에는
대통령이 가지 않는 모습이 이게 보통 평상시 본인이 믿고 있던 어떤 것과 뭐 신념 내지는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일부에서는 제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이태원 참사 때 159명의 그 무고한 청춘들이 그 길에서 그렇게 갑작스런 죽음을 당했을 때, 그다음에 오송 지하차도 사건 이런 곳에는 당연히 대통령이 가서 이 위로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이게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대통령이 가시긴 가셨는데 또 뭐 그때 그거는 뭐 한참 지난 뒤에 그러니까 뭐 영정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발언도 뭐 뇌진탕인가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해서 또 구설수에 올랐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예. 어쨌든 대통령실의 어떤 메시지 이것도 좀 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원희룡 장관 참 이거 얘기하자면 1시간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참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예. 자, 이 중에서 뭐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원희룡 장관? 원희룡 장관의 경우는 저는 어저께 국토위 그 현안 질의 시간을 좀 봤어요. 그 나중에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서 올라온 자료를 쭉 봤는데 보면서 느낀 게 이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제기됐던 의혹들이 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거기다가 자료에 대한 질문에 답변도 적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소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개발 혐의와 관련된 절차나 그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구나.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고 어쩌면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라는 야당의 입장을 훨씬 더 뒷받침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김민기 위원장이 이거 당신이 말한 대로 백지화냐 아니면 중단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거짓 선동 중단되면 뭐 즉시 추진하겠다 뭐 라는 식의 발언을 한다든가 저는 그 뭐 사업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또 저희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으로는 어제 국토위에 나와서 했던 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발언 내용도 그렇고 태도도 상당히 좀 부적절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고. 굉장히 화를 잘 내시죠. 그렇습니다. 또 한준호 의원 또 이소영 의원의 아주 날카로운 질의도 상당히 돋보였고. 근데 사실 원희룡 장관 하면은 예전부터 그 젊었을 때부터 그 남원정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진보 지지자들도 상당히 원희룡 장관 같은 스타일은 굉장히 좀 개혁적인 보수, 중도 보수에 가까워 이런 분이셨는데 왜 이렇게 변하셨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작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보면 이 정부에 대한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과도한 충성심이 이렇게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굳이 이분이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벌컥벌컥 화를 내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라 그러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변신이었습니다. 뭐 벌컥벌컥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또 거짓말인 경우도 지금 이번에 어제 그 질의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좀 저는 보면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소영 의원 질의 같은 경우 뭐 개발행위 관련한 뭐 장관이 이거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면서도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 좀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알면서도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모르면서 그렇게 알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연기력이 뛰어난 거고요. 그렇습니까? 예. 네. 본인만 알겠죠, 뭐.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이 얘기도 뭐 잠깐 해보죠. 만장일치로 네. 기각됐는데 지금 여당 쪽에서 이제 무리한 탄핵소추였다 사과하라 이거고 네. 야당 쪽에선 이렇게 결과는 나왔지만 그래도 자진 사퇴하는 게 국민들 정세에 맞는 게 아니냐 사퇴 촉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헌재에서 판결은 이런 거잖아요.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예. 이거는 그 정무직이어서 징계 대상이 아니다. 물론 이제 사후 재난 대응이나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는 위반했다고 하지만 정무직이어서 징계 대상 아니다라는 판결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파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민주당이 과연 몰랐을까?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그 100% 파면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일을 추진했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에 민주당에서도 이거 할 때 탄핵 소추를 할 때 내부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게 탄핵 소추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로 인용이 될 것인가 봤을 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민주당 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네가 그럼 왜 무리하게 탄핵 소추안을 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예.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 당시에 159명의 희생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권고했지만 사퇴하지 않았고요. 예. 국회가 해임 권고안 의결했지만 이것도 되지 않았거든요. 대통령이 거부했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정치라는 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당시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탄핵소추안이었고 이것이 비록 지금 1년의 시간이 지나서 1년이 채 안 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장일치로 기각은 되었지만 당시를 돌아보면 민주당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비록 이게 기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이로 인해서 끝났다. 무죄다 내지는 다시 장관으로 복귀하는 것에 명분을 얻었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집권 여당이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상민 장관의 당시 대응이라든지 뭐 발언은 부적절했다. 하지만 탄핵될 만한 그런 법률 위반의 소지는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관계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부인하고는 또 법정에서 왜 싸운 건지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30초 정도요. 30초 가지고 이게 얘기하기는 좀 짧은데요. 한마디로만 좀 해주세요. 예, 이화영 씨는 이것이 쌍방울로부터 법카를 받아서 3억 원가량을 쓴 거고 이것이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되면 형이 굉장히 줄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울의 눈치를 보고 거기다가 검찰이 이거를 뇌물이 아니라 그 정치자금법으로 기소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그다음에 쌍방울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확인할 수는 없지만 5억과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북한으로 넘어간 게 사실이라면 미국 국무부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엔 협정 위반이거든요. 이 뭉칫돈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이것이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게 될 거고 만약 그렇게 국무부가 판단을 하게 되면 저는 쌍방울이 어쩜 이거는 회사가 완전히 거덜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권에 대한 제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쌍방울이 처한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